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외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월간조선이 기획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에 경제 위기를 겪었던 유럽 5개국을 현지 취재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갔다 왔는데 먼저 이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탈리아 갔다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몇 장입니까? A4 한 13장 정도 됩니다. 13장 정도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통상적으로 저희가 영상 분량이 길이가 10분에서 15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과연 이걸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좀 답답해서 그냥 이 원고, 이 기사 내용 거의 뭐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가 느낀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탈리아는 여러분들 관광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콜로세움, 고대 로마 유적 이런 게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뭐 나라는 분명히 엄격히 얘기하면 다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바티칸, 뭐 성당이나 미술품 이런 거 생각나실 겁니다. 관광인데 이탈리아는 또 제조업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이탈리아는 지금 우리하고 거의 뭐 GDP 규모는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구가 좀 적으니까 우리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1인당 국민 총소득이나 어떤 산업 구조나 이런 면에서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탈리아 1970년대는 독일과 경쟁하던 산업 강국이었고 1980년대에는 영국병에 걸려가지고 허우적대던 영국을 따라잡고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을 일으켰던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그 이탈리아가 198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휘청휘청 거리다가 1990년대부터는 경제가 성장을 하기는커녕 저조하게나마 성장하기는커녕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는 경제 위기를 또 맞게 됩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 경제는 지금 언제 어느 때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다 를 정도로 유럽에 문제하다라는 취급을 받을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러냐면 바로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총체적인 이탈리아 경제의 위기의 원인은 바로 정치다. 문제는 정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하나 누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휘청거리겠어? 또는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이런 생각 하셨던 분들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맞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너무 방심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도자 한 명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한순간에 정말 휘청거릴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국 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비단 뭐 외국을 안 봐도 우리나라만 봐도 그것도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여튼 어떻습니까? 지도자 한 명 바뀌면 나라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뼈저리게 체감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지도자 한 명 바뀌어도 그러는데 정치권 전체가 아주 합심을 해가지고 나라 재정은 건전성은 확보하지도 못하고 나라 재정 형편은 아랑곳 하지도 않고 자기들 집권을 해서 눈먼 돈처럼 돈을 써댄다. 돈을 뿌려댄다. 선심성 공약들을 갖다가 남발을 하고 집권한 뒤에도 자기의 그 집권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 포퓰리즘성 사업들을 갖다가 계속 시행을 한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제가 간단히 축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탈리아 경제 위기의 원인은 바로 정치의 실패고 그 정치가 실패한 거는 바로 이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공약들을 갖다가 너무 남발했고 그걸 갖다가 너무 또 철저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결국엔 그에 따라서 쌓인 이탈리아 국가 채무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이탈리아 경제 성장을 갖다가 가로막고 이탈리아 경제 자체를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아주 지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경제 상당히 1970년대까지는 잘 나갔고 1980년대 들어서는 유럽 선진국과 비슷하게 이 저조한 성장을 보였지만 어쨌든 성장을 하긴 했는데 1990년대 들어서부터는 역성장을 종종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가 채무비가 늘어나니까 다른 데다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재정 여력이 점점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계로 따지면은
아니 버는 돈은 비슷한데 오히려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는데 뭐 이 빚이 점점 늘어나서 씀씀이는 점점 해퍼져서 빚이 점점 늘어나고 빚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빚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채무가 더 늘어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있겠습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1992년도에 이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102%가 됐고 1994년 120% 기록했다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도 10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만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점점 더 국가 채무 비율 왜냐면 이게 이제 또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하니까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결국에는 2011년도에는 130%를 넘었다 그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경제 위기를 맞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탈리아 국채가 금리가 그전엔 거의 독일과 엇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신용도가 원체 저 빚이 너무 많은데 저 나라 괜찮을까? 돈 줘도 괜찮을까? 빌려줘도 내가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탈리아는 괜찮아 하려면 점점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탈리아 국채 금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7%를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들 7%를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 신호로서 경제 위기다.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럼 경제 위기 채무 불이행까지 갈 수 있고 이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서는 구제 금융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그거 겪어봤지 않습니까? 1997년도 외환위기 겪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국가 채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인 외환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외환위기를 맞았던 건데 어쨌든 정치가 실패해서 국가 채무를 과도하게 늘려놨고 그 과도하게 늘려놓은 국가 채무 때문에 이제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돌려막기를 하다가도 이제 어마어마한 한번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후에는 회복할 수가 없다. 왜 회복할 수가 없냐? 이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국가 채무 비율이 경제 위기를 겪은 뒤에도 점점 더 증가하고 결국엔 2020년에는 150%, 160%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탈리아의 상황이고 지금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탈리아. 1970년대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 1980년대는 영국을 추월했던 이탈리아의 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방 선진 7개국 G7에 속한 나라이면서도 1인당 국민 총소득 면에서는 우리한테 추월당한 그 최초의 나라가 돼버렸다 그겁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원인은 뭐냐? 정치가 실패했다. 이겁니다. 76년 동안 이탈리아 공화국이 1946년에 수립이 됐는데 이탈리아 공화국 수립 이후에 그 구성된 내각이 총 69개입니다. 이번에 조르지아 멜로니 그 여자가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69개 내각이 있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69대 이탈리아 총리다 그겁니다. 이만큼 정치가 불안정하다. 76년 동안 내각만 69개였다. 내각만 69차례 구성됐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한 내각이 집권했던 기간이 불과 1년 남짓이다. 1년 남짓 하는 동안에 뭘 할 수가 있냐 그겁니다. 그 내각이 집권해가지고 구성돼가지고 일종의 선심성 공약들을 펴다가 또 해산하고 그 과정에서 연립정권을 구성했던 정당들은 또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아예 연립정권이 깨지고 그러면 조기 총선을 또 실시해야 되고 선거만 계속 치르니까 또 포퓰리즘성 공약이 나오고 또 얘네들이 집권해서 다시 정권을 뺏기기 싫으니까 그걸 또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돈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이미 1990년대 들어서 100%가 넘었다 그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탈리아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이거를 갖다가 중간에 막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경제 위기를 맞은 이후에도 경제 관련 출신이었던 마리오 몬티가 긴축 재정을 골자로 한 경제 개혁안 살바 이탈리아라는 걸 시행했습니다만 이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조, 그동안에 사회복지 수혜자들, 연금 받던 사람들 연금 줄이고 연금 수급 연령 늦추고 그 다음에 각종 사회복지제도 축소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실패를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집권했던 이탈리아 총리들 한 6명 정도 됩니다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 멜로니가 총리로 취임하기 전에 총리였던 마리오 드라기, 이 사람은 2010년대 초반에 이탈리아가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유로존이 해체되느냐 안 되느냐 요 상황에서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했던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 유로존을 경제 위기로부터 막았다라고 해가지고 슈퍼 마리오라는 이런 별칭을 얻게 되는데, 그 슈퍼 마리오가 이탈리아 총리가 됐는데도 이탈리아의 재정 건전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채무가 늘었다는 겁니다. 물론 마리오 드라기는 2021년도에 총리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개선되지 않았다. 그 누가 와도 슈퍼 마리오가 와도 초슈퍼 마리오가 와도 이탈리아 경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렸다. 정말 이 개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 중간에 분명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줄어든 상황도 있는데 또 어느 순간인가 200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또 늘어났다 그럽니다. 막을 수가 없다. 그 시도가 다 실패했다. 그만큼 어려운 거다. 경제학자가 돼도 경제 관료가 집권해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이 어떤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갖다가 마치 자기가 수백조 원 부자도 아닌데 수백조 원 나눠주겠다 펑펑 써대는 자, 펑펑 뿌려대는 자, 무슨 이번에는 몇 조 원, 저번에는 몇 조 원 이렇게 계속 해대는 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경계를 하고 그 사람들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아, 돈 주니까 좋다. 그냥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관료, 경제학자 출신도 이 개선하지 못한 경제, 재정 건전성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이탈리아 경제는 지금 성장할 여력 자체가 없다 그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빚이 이탈리아 자체로 국민들을 갖다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간 나라 빚,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가 있을 겁니다. 이 이자로 내는 돈만 얼마냐면 GDP 대비 4%입니다. 4%. GDP의 4%. 정부 지출의 4%가 아니라 GDP의 4%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120조 원, 110조 원에서 120조 원을 갖다가 1년에 이자로 내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12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본 예산 편성된 금액이 얼마냐면 604조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초슈퍼 예산이라 그랬습니다. 초슈퍼 예산. 초슈퍼 예산인데 120조 원이면 그 초슈퍼 예산의 5분의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예산의 5분의 1을 이탈리아에서는 그냥 나라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내는데 쓰고 있다. 여러분들 120조 원이면 대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군대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하게 국방력, 군사력을 갖다 개선할 수 있고 아주 획기적으로 중국이 우리한테 아무 말도 못하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개선을 할 수가 있고, 경제로 따지면 이거 R&D에 투자하고 어떤 이런 근로자들 이런 교육에 재투자하고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질적 변화를 겪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겪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탈리아는 이 거액을,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갖다가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내는 데만 쓰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경제가 아니 뭔가 쓰고 싶어도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여력, 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경제가 전혀 발전하지 않는다. 경제가 점점 제자리 걸음이고 그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국가 채무는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이 악순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도 연간 정부 지출 1,400조 원 중에서 840조 원이 복지비입니다. 1,400조 원 중에 840조 원.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절반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60%가 복지 예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0조 원이다 하면은 360조 원이 복지비다 그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비율이냐 그겁니다. 또 그 복지비 중에서 500조 원이 공적연금, 뭐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이니 군인연금이니 공무원연금이니 이 공적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1,400조 원인데 그중에 500조 원 3분의 1 이상이 이 연금 되는데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 그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경제 상황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탈리아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이탈리아는 경제 위기를 겪은 다음에도 국가 채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고 연금 지출도 늘었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그 연금 비중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탈리아 경제는 어떻게
회복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건데 여러분들 얘기만 들어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연간 내는 이자만 110조 원, 120조 원이다.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머지 않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축약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5년, 문재인 5년 동안에 우리나라 빚은 400조 원에서 600조 원에서 1000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늘어난 나라 빚이 350조 원인데 문재인 5년 동안 늘어나는 게 한 410조 원가량 됩니다. 어마어마한 아주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자기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국민들한테 선사할 그 마음에 이 내 가슴속 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이 뭐 젖전이 그런 소리를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경남 양산에서 무슨 뭐 빨갱이 책 추천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5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나라 빚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국가 채무만, 일단 국가 채무만. 기업 부채, 가계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보면은 문재인 5년 동안을 거치면서 우리 1인당, 국민 1인당 채무가 뭐 몇천만 원이 됐다. 이런 게 본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탈리아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 정말 내 코가 석자다 그겁니다. 왜냐? 문재인 5년 동안 나라 빚이 이렇게 늘었고 그 다음에 국가 채무 비율도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나라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한 3. 몇 퍼센트포인트, 3.2%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국가 채무 비율 5.2%포인트 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한 8%포인트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9년 동안에. 근데 문재인 5년 동안 36%에서 50%로 14%포인트 폭등했습니다. 아주 또 대기록을 세운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50%라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 49.2%라 했는데 사실은 50% 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50% 넘었는데 이것보다 더 빠릅니다. 지금 2030년에 72.1%가 됩니다. 지금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국가 채무 비율의 적정 상한선을 얼마로 설정해놨냐면 60%로 해놨습니다. 60%. 근데 우리는 불과 10년 뒤에 10년이 아니지 8년 뒤에 그거를 훨씬 넘어서게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IMF가 그 설정해놓은 60%는 일반 국가, 보통 국가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보통 국가긴 하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그 출산율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을 겪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명대입니다. 0명대. 문재인 5년 동안에 출산율이 1명대에서 0.6명인가 7명대로 떨어져가지고 이 나라가 사실상 200년, 300년 뒤에는 없어지게 돼. 여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모로 대기록을 세운 사람인데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초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화 요거에다가 우리 북한하고 통일하고 북한이 붕괴되거나 북한하고 통일할 때 또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이 재정 건전성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IMF가 60%라고 설정을 했다면 우리는 30% 내지 40%로 설정을 하고 이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재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중론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는 이미 우리는 위험 상황으로 가고 있고 50%가 넘었으니까 2030년에는 72%, 2040년, 18년 뒤에는 10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가 국가 채무 비율이 100%가 넘으면서부터 이탈리아는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맞게 됐고 그 결과 지금 이탈리아는 유럽의 문제아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속도가 점점 빠릅니다. 이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기울기가 더 급하다 그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5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지금 거의 파괴됐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보면 어떻습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나고 있지. 사상 유례가 없는 무역수지 적자는 아니고 유례가 있긴 할 텐데 어쨌든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철강, 자동차, 무선 통신기기 수출이 전년 대비 20% 내지 30% 감소했습니다. 수출 실적
전반적인 수출 시점 역시 20%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수입이 엄청 줄었는데도 무역 적자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해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밖에 없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우리는 지금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거고, 경제 위기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고, 이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에는 정말 말 그대로 비가역적인,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정치권은 몇 조 원, 뭐 이제 몇 조 원도 이제 어디 동네 애들 용돈 같이 돼버렸고, 이제 뭐 50조 원, 100조 원, 120조 원, 150조 원 요런 소리를 해대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 돈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갚아야 됩니다. 그 뭐 문재인 그 경남 양산에 있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갚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 어디 뭐 정치인들이 갚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한테 떠넘긴 빚 아닙니까?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선심은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이 기침하면서 생색내고 다니면서 쓴 돈을 정작 부담해야 되는 거는 우리 국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후과로 경제 위기를 겪고 그 후과로 실업률이 폭등하고 뭐 우리 자녀들 그다음 심지어 자녀들 걱정할 것도 아니고 저도 언제 지금 이거 날아갈지 모르는 경제 위기가 오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체감을 잘 못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 시나리오, 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런 걸 언급했지만 이거를 재정 준칙을 도입해서 재정을 갖다가 보수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이거 기울기를 거의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국가 채무 비율, 국가 채무로 인한 경제 위기 이런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 준칙이란 건 뭐냐면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한 일종의 기준, 일종의 상한선, 일종의 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보수적인 목표 한 30%, 40% 정도 이렇게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재정을 운용하는 거를 막는 그런 어떤 방지 장치를 갖다가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 재정 준칙을 위반했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징계 조항을 갖다가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 운용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정 운용 감시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그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 준칙을 하루빨리 도입해서 이거를 시행해야 이 국민들 돈으로 생색을 내고 국민들 돈으로 나라 경제를 갉아먹는 자기들이 돈을 뿌리는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사람들의 발호를 막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막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 덕분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고생을 갖다가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탈리아 현지 취재를 갔다 와가지고 이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만 그거를 이 짧은 시간 한 20분 남짓한 시간에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는 이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하고 이 포퓰리즘성 사업들을 갖다가 다 구조조정을 하고 이탈리아 경제가 그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고 그 포퓰리즘에 의한 국가 채무 때문에 망했고 그 국가 채무 포퓰리즘을 발생시킨 자들은 바로 이 정치인들이었고 이 정치인들은 누구냐 또 얘기가 깁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떤 사회의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세력들 사회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려는 세력들 사회의 어떤 생산성을 발전시키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어떤 경제 발전의 성과를 사유화하려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정 준칙을 도입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면서 이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갖다가 고조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몇 조 원 주겠다. 금융지원 몇 조 원, 무슨 손실보상금 몇 조 원 이런 거를 지향하고
하루빨리 이런 어떤 재정 정책들을 갖다가, 하루빨리 이런 경제 정책들을 갖다가, 하루빨리 이런 사회 개혁 정책들을 갖다가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탈리아의 상황을 보면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